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을 위한 대성공. 2. 우리의 꿈은 한국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3. 일본 최후의 희망.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한류 열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지 정부 또한 랜드마크와 교량 건설에 한국 건설사를 적극 참여시켜 미래에 대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외신마저 크게 놀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이 관심을 두는 작지만 강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왜 한국과 협력하길 바라는지 자세한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44만 명을 보유한 작은 나라가 엄청난 자원 부국이 된 후 한국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양분하고 있는 보르네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이 섬의 북단에는 또 다른 국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3배 정도 크기인 브루나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원유 덕분에 국민들이 세금 없이 엄청난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며 용돈도 주고 경험비는 거의 무료입니다. 약 800원만 내면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 해외 병원에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또한 공짜로 갈 수 있고 정부는 가정당 평균 4대의 차량을 지원해 차량 보급률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왕 소유 자동차만 4,000대에 이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비사가 100명이나 존재하죠. 포브스에 따르면 브루나이 국왕의 재산은 약 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11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입니다. 새해 행사에 참여하면 국왕이 90만 원 상당의 세뱃돈을 줄 정도니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열 브루나이 항공 또한 왕실이 직접 운영하는 항공사입니다. 좌석은 넓고 깔끔하며 기내식은 평균 이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항공사죠. 승무원 또한 친절하기로 유명해 2년 연속 세계 최고 승무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장식된 7성급 엠파이어 호텔은 그들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축구장 250개를 합친 크기의 수영장, 영화관, 골프장 등이 모두 모여 있을 정도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하산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은 특별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2일 출국에 앞서 김해공항에서 각각 별도로 FA-50 전투기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공군은 행사를 위해 원주 기지에 있는 FA-51대를 김해공항으로 전개해 전시하고 양국 정상에게 성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의 경우 지난달 주한공관 대사들이 외교부 초청 행사로 FA-50 제작사인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루나이 국왕은 FA-50에 매우 흥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KF-21의 시제품을 보고도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는 FA-50을 구입하고 KF-21N을 선주문하여 양국 수교를 강화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들은 한때 15부터 17세기 보르네오 섬 전역과 북부 필리핀을 지배하는 광대한 영역을 지닌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쇠락해간 역사가 있습니다. 180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의 침입으로 국토가 대폭 쪼그라들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군의 점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영국의 자치정부가 되었다가 1984년 최종 독립을 했던 나라입니다. 브루나이가 두 조각이 난 것 또한 영국 식민지의 결과였습니다. 영국은 브루나이 중간 림방 지역을 장악해 사라왁에 포함시켰고 그 후 사라왁은 말레이시아로 합류되면서 현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레이시아의 영토 반환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 국경협정을 맺어 지금 상태로 분쟁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브루나이가 부국이 된 이유는 1920년대 영토와 주변 해역에서 발견된 막대한 석유 자원 때문입니다. 석유 매장량은 11억 배럴이었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3천억 입방미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 됐으며 하루 평균 13만 배럴을 뽑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7만 7천 달러를 기록하며 한국의 약 2배 수준이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독일 15위, 한국 23위, 일본 28위, 보다 높은 세계 8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루나이는 1984년 독립 후 바로 한국과 수교를 한 바 있습니다.
볼키아 국왕은 독립 직후 한국을 방문하는 등긴밀한 관계를 타진해왔습니다. 원유 대부분을 한국과 일본 등으로 보냈고 1972년부터는 LNG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는 브루나이 경제의 근간입니다. 주요 수출품 중 광물성 연료가 89%에 이를 정도입니다. 한국 또한 1997년부터 연간 100만 톤가량의 LNG와 석유를 도입해왔습니다. 한국이 브루나이 자원 수출국 중 두 번째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2008년 대우조선해양에 2척의 LNG 운반선을 발주했으며 현대중공업 또한 여러 척을 수주해 2015년 인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자원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스전들은 2034년 이후 생산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포스코 대우와 LNG 밸류체인 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신규 가스전의 탐사부터 판매까지 관련 사업을 한국과 함께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2019년 정상회담 때는 브루나이가 LNG 장기 계약을 진행하면 한국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처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큰 힘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브루나이에서만 50여 건의 건설 사업을 수주하며 인프라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림산업이 브루나이를 사로잡은 매력은 신뢰와 기술력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이에 철저히 맞추는 행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대림산업은 1970년 LNG 플랜트 개수공사로 브루나이와 첫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후 14건의 사업을 추가로 따냈고 2013년 수주했던 브루나이 최초의 사장교 리파스 대교는 이 나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는 향후 템브롱 대교의 수주로도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도심강을 가로지르며 세워진 리파스 대교의 수주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지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는데 대림산업은 현지 업체 수의와 컨소시엄을 맺어 입찰 자격을 얻었던 상황입니다. 첫 특수 교량이다 보니 기술적인 측면과 디자인적 요구사항 또한 상당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이슬람 사원을 상징하는 돔 모양을 디자인해 주탑에 적용했고 1층에는 이슬람 기도실을 만드는 등 현지화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안을 했습니다. 9.5톤 무게의 돔을 주탑 정상에 안착시켰을 때는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죠. 그렇게 현지에서 가장 높은 157m의 구조물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주탑 높이는 국왕의 생일인 영어식 표기를 따서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리파스 대교는 2017년에 완성됐고 기존 40km를 돌아가야 하는 거리는 607m로 줄어들었습니다. 성공적인 건설 과정은 동남아 최대 길이 다리 30km인 템브롱 대교 수주로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기존까지만 해도 동서로 갈라진 영토는 브루나이의 큰 골치 거리였습니다. 오가기 위해서는 항상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야 했고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대림산업은 2015년 템브롱 대교의 핵심인 해상교량과 사장교 2개 구간을 약 7,500억 원의 수주를 한 바 있습니다. 해상교 부분만 무려 14.5km로 인천대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브루나이 역사상 가장 큰 교량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때 중국은 강력한 저가 공세를 폈지만 승리는 한국이었습니다. 입찰 당시 중국 업체들이 1부터 3위로 낮은 가격을 써냈지만 대림산업은 가장 높은 공사비로 4위를 하고도 수주를 차지했습니다. 공기 단축과 차별화된 설계를 제시해 사업권을 따냈던 것입니다. 템브롱 대교에 적용된 핵심 기술은 특수기중기를 사용하는 론칭 겐트리 공법입니다. 육지에서 제작한 상판을 해상으로 운반한 후 특수 설계된 기중기로 800톤이 넘는 상판 2개를 한 번에 들어올려 교각 위로 올리는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작업 능률을 4배로 끌어올렸으며 비용까지 크게 절약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2019년 11월 성공적으로 완공의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브루나이 국왕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템브롱 대교 이름을 변경했고 이를 근대화의 상징이라 지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종전선부터 4시간이 소요됐던 두 지역을 15분 정도로 크게 줄여줬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국경을 2차례나 넘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졌죠. 한국의 기술력은 브루나이 국토를 동서로 연결시켜줬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면서 현지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템브롱은 95% 인구가 살고 있는 서쪽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었지만
이제 희망의 빛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루나이 정부도 버려진 땅 템브롱을 개발해 백년 먹거리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외신들은 템브롱 대교가 새로운 관광 투자에 영감을 주고 있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건설 SOC 부분 최우수상으로도 템브롱 대교가 뽑혀 대림 산업이 특수교량의 강자임을 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세계 특수교량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죠. 한국은 그 밖에도 다양한 랜드마크를 건설했는데 경남 기업은 국왕 즉위 25주년을 기념해 최대규 모스크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좋아졌고 한류 또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K-팝 행사가 열릴 정도입니다.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예술 행사를 개최하려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현지 정부 또한 한국을 배우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한식당이 크게 늘어나 매운 닭갈비와 떡볶이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볼키아 국왕의 여동생 마스나 공주는 김치를 즐기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브루나이 국립대학에 한국어 과정이 개설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는 이들도 넘쳐나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실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는 점유율을 20%대까지 끌어올리며 도요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브루나이를 찾은 한국인은 연간 1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찾은 브루나이 국민 또한 5천 명 가까이나 됐습니다. 한국 인구가 100배 이상 많다는 점에서 인기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코로나 전 브루나이를 오가는 항공편은 주 4회였고 최근에도 관광 상품을 같이 개발하자고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한국의 전통 우방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일본이 트집을 잡아 한국의 가입에 반대하던 CPTPP 환태평양동반자 협정에 브루나이는 적극적으로 한국을 옹호하며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찬성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관광, 정보통신, 제조업, 농수산업 등 거의 전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쇼와 코미디를 가미하여 정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이 삼성에게 솔깃한 제안을 한 이후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만 봐도 정치는 코미디와 쇼를 결합하여 연기하는 것이 정치라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씨는 최근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이 회장이 베트남 방문은 지난 2020년 이후 2년여 만으로 이번이 세 번째 베트남 방문이다. 이재용 회장은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응웬 수원, 푹 국가주석을 만나 투자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이 RD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 시장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 12월까지 4억 달러를 투자하며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많은 투자를 한 나라입니다. 12월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삼성 RD센터 준공식 때문에 출장을 나왔습니다. 억 2.2천만 달러 투자 규모이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삼성 RD센터입니다. 인공지능, 5G 네트워크, 빅데이터, 스마트폰 및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제품에 중점을 두며 약 3,000명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눈치 싸움은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살벌합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키워드가 반도체이기 때문인데요. 유사시 타이완 반도체 공장 TSMC를 파괴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도체 시장이 중요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떠들썩했던 아메 인수합병 논의를 위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이 만남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압박 속에서 한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반도체 시장에서 갑과 을이 바뀐 미국의 심통 속에서 삼성과 아메 인수합병은 이루어질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겨울 미국 육군전쟁대학 학술지의 한 보고서가 게재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사시 타이완 반도체 공장 TSMC를 파괴하는 계획을 준비하라는 보고서였다고 합니다. TSMC의 고급 기술 인력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대만의 핵심 가치가 반도체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중국도 그 하나를 위해 노려볼 만큼 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잠재워질 수도 있다는 단편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지난 5월 바이든이 방한했을 때 가치동맹을 강조했는데요. 가치가 다른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손잡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치동맹을 역설하던 바이든은 곧 반도체 과학법에 서명하며 혼자 살겠다고 선포를 했는데요. 동맹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국제적 분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는 설계를 담당하고 한국과 타이완은 제조를, 일본은 소재와 부품, 장비 생산을 맡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업화 속에서 미국이 설계에 집중한 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였는데요. 처음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조는 여러 가지 공정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소비되고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손이 많이 가는 제조는 한국과 대만에 맡기고 우리는 고부가 가치의 설계 쪽에 집중하자라고 생각할 땐 언제고 이제 우리도 반도체 제조에 나서겠다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를 작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초미세 공정이 금속히 발전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닭과 을의 위치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놓칠 리 없던 미국이었습니다. 초미세 공정을 구축하면 더 고도화된 단계로 갈 수 있고 반도체 제조 기술은 1년 지나면 2배의 성능을 같은 원가로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 제조에 뛰어드는 것에 갈수록 진입 장벽은 높아지고 간극이 커지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대만 TSMC는 시스템 반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삼성전자는 D램 생산의 43.5%를 차지하다 보니 실제로 설계 업체들이 제조업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담당하고 있던 미국이 제조 공장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삼성과 암의 인수 합병에 대해 불을 켜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조를 삼성과 TSMC에 의존해야 해서 제조에 뛰어들기 위해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킨 미국과 제조를 담당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미국 설계에 의존할 수 없는 삼성이 치고 나아가기 위한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암의 모회사인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의 방안은 미국을 잔뜩 긴장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손정혜 회장과 르네하스 현 최고 경영자와 함께 협력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범위의 협력 방안을 암과 소프트뱅크가 제시하고 삼성전자가 이를 듣는 자리로 삼성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정혜 회장의 다급함이 묻어나는 방안이었다는 평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 도쿄에 머무르다 3년 만에 첫 해외 출장지가 한국일 정도였습니다. 소프트뱅크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 손정혜 회장은 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소프트뱅크는 비전 펀드의 이딴 투자 실패로 지난 2분기 창사 이래 분기 기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우버, 알리바바 등 지분을 매각하고 최근 암 주식을 담보로 한 대규모 차입금 유치로 자금 조달에 나서기도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전해지죠. 반면 삼성의 뜨뜻미지근한 태도에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우선 암의 가치가 고평가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최대 80조에서 100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가치는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는 여론입니다. 연간 매출이 27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매출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암차이나가 최근 사실상 중국 정부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이네요. 암차이나는 국유화를 선언하고 기술 탈취를 하며 암본사의 결정을 무시했죠.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암차이나의 매출액을 빼면 실제 연간 매출은 훨씬 적습니다. 또한 암이 내세우던 기술 방식의 대체제가 등장해 실제 영향력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주변 국가의 독과점 이슈로 인한 반대와 이런 리스크들을 감수하고 암에 대한 인수를 적극 나설 이유는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삼성전자로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해왔지만 향후 성장성이나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서둘러 키워야 하는 상황이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협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가 상장 전 일부 지분 인수 및 모바일 AP 협력 등을 우선 논의하는 것으로 봐서도 두 회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
미국 반도체 시장이 따라올 엄두도 못 내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텍사스주에 세제 혜택 신청서를 제출했죠.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알렸는데 그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치였습니다. 테일러에 공장 9곳을 지으며 1,676억 달러들, 오스틴 공장 2곳에는 24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삼성이 20년간 2천억 달러, 250조를 투자한다는 계획서를 받아놓고 8월 9일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키며 거하게 뒤통수를 쳤던 것이라 다시 한번 생각해도 화가 안 날 수 없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SK하이닉스도 22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의 미국 내 신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에도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과 SK는 단단히 발목이 잡힌 것인데요.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 설비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미국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결코 어느 한 나라도 배제할 수 없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만큼 미국도 중국도 반도체 시장에서 결코 한국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실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 전망 속에서 주가는 작년 초 이후 40%가량 급락해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 가까이 증발한 상태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의 핵심 동력인 메모리 칩의 수요 약화와 재고 증가에 따른 것이라 분석되고 있죠.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파운드리에 대한 삼성전자의 야심찬 투자는 장기적으로 순풍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오히려 칼자루는 우리 기업들이 쥐고 있죠. 암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며 몸집을 불리는 것의 선택도 삼성 몫입니다. 또한 미국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삼성의 투자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여러 나라들도 있네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대미 대중 정책에서도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정치적 속성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은 삼성전자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에도 필요하고 중국에도 필요한 우리의 위상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때론 뒤통수를 맞고 험난한 길이 보일지언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으로 실용 외교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